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11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시세 차익을 조사해 환수할 걸 환수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1위로,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가 뒤이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후보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오고 싶어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이 3년 4개월 만에 국민소통수석으로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수석급 3명의 인사를 단행했는데 청와대는 안정적 국정 운영과 함께 새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고위 간부 3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다음 주 법무부와 검찰의 대규모 인사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91일 만에 누적 접종률이 10%를 넘었습니다. 노마스크와 백신 휴가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소식에 젊은 층 접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구루시마 해협에서 한국과 일본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한국인 선원 8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일본인 선원 3명이 실종돼 일본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의 파란이 아니었던 걸까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 선두를 달렸던 이준석 후보가 예비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도 본경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8명 중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의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해 가려졌습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상 5분의 후보자가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선거 순위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1위는 이준석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당내 중진인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 본경선 진출 후보자들은 한 목소리로 자신이 당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룰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과연 정권 교체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이라는 큰 전쟁을 누구에게 맡겼을 때 당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김웅, 김은혜 후보는 짜릿한 감동을 주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원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깜짝 1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10년 동안 출마도 하고 당 안팎에서 정치를 해왔지만 아직 낯설은 분도 꽤 있으십니다. 오늘도 대구를 돌고 있는 이 후보는 세대 교체는 국민적 열망이라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대선 후보로 뛰고 싶은 당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으로 25살에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나이가 적다고 해가지고 경험이 어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표할 수 있는 연령층 또 이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겠다는 의견. 10년간 서울 노원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맞붙는 등 세 차례 출마했지만 아직 국회 입성을 못해 영선 중진으로 불립니다. 이 후보는 세대교체 열망으로 1위가 됐다며 특정 계파 논쟁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소속의 대선 후보가 유승민 후보였기 때문에 지지 의사를 밝혔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상황에서의 그런 입장은 다를 것입니다. 20, 30대 남성 편만 든다는 지적에 공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역차별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가 된다면 대선 주자들이 서로 찾는 매력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역으로 특정 주자를 위해서 당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1위를 기록했지만 5대5였던 예비 경선과 달리 본 경선은 당원 조사와 여론 조사가 7대 3의 비율로 반영되는 방식이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일반 여론 조사에서는 월등히 나경원 후보를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또한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단일화를 할지도 변수가 될 겁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깜짝 1위에 오른 이준석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 비해 일반 여론조사는 2배 가까이 앞섰고 열세가 예상됐던 당원 조사에서도 1%포인트만 뒤지며 초박빙을 기록했습니다. 3위 주호영 후보도 15%에 그치면서 중진 후보들의 합종 연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변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선거는 간단한 선거가 아닙니다. 선언적인 논리로는 안 됩니다. 실전에 우리는 능숙하고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주호영 후보 캠프 내부에선 타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홍문표 의원과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위에 오른 이준석 후보도 중진들의 단일화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엔 비대면 선거라는 점과 특정 계파가 조직적으로 밀만한 대표성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조직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1차 때 50%에서 70%로 늘어나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5명의 당권 주자들은 앞으로 2주 동안 모두 9차례의 합동 연설회와 TV 토론회를 거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과도한 특혜라며 세종시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데 그냥 이대로 가다간 내년 3월 대선이 많이 불리할 것 같거든요.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이 전면 폐지됩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유령 청사를 통해 혜택을 본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별 공급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 또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뜻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관평원 직원 등 아파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하겠다.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 애초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민주당은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자 특공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추가하며 신속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의 국정조사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특공 국정조사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할 사안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았던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내년 세종시 이전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은 그럼 누가 얼마나 챙겨갔을까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 면제, 실거주 의무도 없이 2만 6천여 채를 특혜로 준 건데도 집값이 무려 3배 이상 뛰었는데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조사해서 환수할 걸 환수한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환수를 하죠? 박통일 기자입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는 2010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들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반 분양과 비교해 경쟁률이 낮은 데다 실거주 의무도 없었고 1주택자는 취득세도 면제해줬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 같은 특공 혜택을 본 공무원은 2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세종시 집값까지 급등하는 등 특공 아파트 대부분이 분양 당시보다 시세가 3배 이상 올라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리기관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에는 특공과 관련한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공 시작 후 당첨 공무원 규모나 기관 비율 관련 자료는 물론 당첨자 현황이나 전매 여부 등의 기록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자료는 사실 없어요. 그 자료는 각 기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해요. 규칙이나 뭐 이런 쪽, 법이나 이런 쪽에서 사후관리 쪽이 조금 미비하게 돼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과도한 특혜 시비와 부실한 관리 속에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결국 1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91일 만에 접종자가 전 국민의 10%를 넘겼습니다. 부작용 우려보다 접종 이익이 크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데다 각종 인센티브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엇보다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소식이 컸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먼저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백신 누적 1차 접종자가 5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91일 만에 전 국민의 10%가 접종을 마친 겁니다. 특히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65만 7천여 명으로 접종 이후 하루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51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입니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만 곳이 넘는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등에서도 접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65에서 74세 접종 예약자 98%가 실제로 접종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차와 2차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동의율도 84% 수준을 보였습니다. 백신 맞으면 마스크도 벗고 가족 간에 9명 이상도 만난다고 그러니까 걱정은 되는데 맞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생각하고 맞으러 왔어요. 문제는 60대 초반인데 60에서 74세의 접종 사전 예약률은 64.5%로 아직 정부의 목표치인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인센티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6월부터 현재 8명 수준인 직계가족 모임 허용 규모 확대, 경로당 등 어르신 이용 제한시설 허용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하루 30만 명 접종이 이루어져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 접종이 끝나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아직 순서가 아닌 젊은 층도 백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한 자녀 백신 접종은 오늘도 희망자가 몰려서 웬만한 사람은 사실상 접종이 불가능했습니다. 노쇼 백신이 거의 없던 거죠.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자녀 백신 접종이 시작된 둘째 날. 온종일 수시로 확인해봐도 자녀 백신은 0개에 가끔 뜨는 반가운 표시에도 막상 버튼을 누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약이 불가하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사진이라도 마스크 벗고 편하게 찍을 수 있을까 해서 틈날 때마다 봤는데 항상 없더라고요. 직접 방문하면 어떨까 기자가 시도해봤지만 이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예약을 하실 거면 저희가 여기 명단을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앞에 한 100여 분 정도 계세요. 105명이신데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예약 경쟁을 뚫은 인원은 전국에서 4천여 명뿐. 병원마다 남은 백신 자체가 거의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약하려면 큰일 난다. 아직 없는데. 모바일 앱에 앞서 이미 전화로 예약한 사람이 많은 데다 카카오에는 자녀 백신 자체를 등록하지 않은 병원도 많았습니다. 카카오 앱을 따로 알아보면 저희가 받아놓은 명단이 있어서 방역당국은 시범기간 기존 명단으로 인해 생긴 혼선을 인정하며 단계적으로 앱을 통한 예약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5달 동안 600명 가까이 감염이 됐는데 이달에만 그 절반이 발생했거든요. 제주도는 7월부터 백신 1차 접종자는 노마스크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좌불안석입니다.
부랴부랴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8명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제주 감염자의 절반 가까운 수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고 전파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에서부터 일어난 감염이 주를 이뤘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조사 참석이나 직장 또는 가족 모임이 늘어나면서 가족이나 지인.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자 제주도는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되는데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일부 유흥업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이 시간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제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가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7월부터 백신을 접종한 이른바 노마스크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도민들에게 이완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2단계로 격상하고 심각해진 제주와 달리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낮아져 5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현금을 갖고 있기 불편해 수표나 주식으로 바꾸고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텨온 체납자 1,0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현금은 즉시 압류되니까 나름 꼼수를 쓴 건데 이제는 안 통하는 거죠. 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억 8천만 원 세금 체납자 가택에 38 세금 조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체납자 명의로 10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돈이 있는데 세금은 안 낸 겁니다. 왜 자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압류해 체납세금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10개 시중은행을 통해 첫 수표 조사를 벌여 현금을 수표로 바꿔 재산을 숨긴 체납자 623명을 찾아냈습니다. 세금 4,100만 원을 체납한 50대 사채업자는 현금 438억 원을 수표로 바꿨습니다. 체납액의 1,000배가 넘습니다. 수표가 현금보다 숨기기 쉽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자금 출처 확인과 출석 요청 등 전방위 조사에 74명이 밀린 세금 13억 원을 냈습니다. 체납자의 자기합 수표를 우리가 이거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하다 보니까 수표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서 이 수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 380명도 적발됐습니다. 주식이 압류되자 세금을 낼 테니 주식 매각을 미뤄달라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금융자산이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옷가게 전문 폭행 사건으로 비난을 받은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대사 부인 수에치우 시앙 씨는 폭행 피해자인 직원 2명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경찰 조사에 참석했습니다. 벨기에 외교부는 또 피터 레스쿠이엑 대사가 더 이상 대사직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올여름 임기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일본에서 국내 한 방송사의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온 중학생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 안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일본에서 온 중학생이었는데 2달 전쯤 한 국내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불법 촬영하는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젠 일반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캠퍼스는 도로 외 구역, 일종의 사각지대거든요. 조동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다른 대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타야지 이러고 타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할 때 막 단거리를 가려고 타는 거라 매번 구비하고 다니기가 좀 번거로워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에 해당하는 사유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 캠퍼스 안 단속은 사실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권이 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렇게 쉽게 킥보드를 찾아볼 수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헬멧 착용은 결국 학생들 자율에 맡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에도 강제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처럼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대학은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킥보드 업체에서 헬멧도 함께 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업체 측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그 헬멧을 누군가가 착용했을 때마다 닦아야 위생상의 결함이 없잖아요. 그럼 관리가 가능할까를 봤을 때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 대학교 내에서의 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최근 군 부실 급식의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인들이 잇따라 군부대를 찾고 거기에 나온 급식 사진이 예전 것과 비교되고 있죠. 실제 급식이 그렇게 매일 장병들에게 지급되면 좋은데 그 날만 급식비가 3배 더 많이, 더 비싸게 투입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평소 급식이 아닌 특식을 선보였던 거죠.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병 급식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직접 군부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군이 선보인 도시락에는 칸마다 반찬과 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시락을 이거 우리 왔다고 특별히 만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부대를 방문했던 야당 의원들의 식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겹살을 비롯한 음식들이 푸짐하게 제공됐는데 해물 된장찌개에는 큼지막한 꽃게도 담겨 있습니다. 폭로 당시 장병들에게 제공됐던 도시락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폭로 사진과는 180도 다른 모습에 SNS에서는 군의 꼼수 대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 실제 의원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한 끼 가격이 평소보다 3배에 달하는 특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마침 야당 의원들이 삼겹살 데이의 부대를 방문해 특식이 제공됐다며 급식이 잘 나오는 것처럼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실급식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군은 하반기 민간조리원 9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년 급식 예산을 지금보다 25% 늘어난 11,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급식비를 한 번에 25% 올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현실론도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명훈 기자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11억 돈벼락입니다. 이런 벼락은 좋죠. 누가 맞았습니까? 네,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네. 우선 당첨 소감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and I still can't believe it. It was a crazy night. 네, 재밌는 점은 이 여성이 당첨된 복권이 일반적인 그런 복권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주는 백신 복권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백신 접종자 270만 명 중 2명을 뽑아 한 명은 100만 달러를 주고 다른 한 명은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아예 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라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마련한 방법의 하나인 셈입니다. 처음에 예산 낭비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행 뒤로 접종받은 주민이 33% 늘었다고 하니 결과는 대성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주간 매주 한 명씩 선정해 100만 달러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 맞으라고 상금 주는 걸 보니까 우리는 왜 남는 백신 맞겠다고 줄 서고 있잖아요. 우리 사정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 대동맥류 자가 진단입니다. 우선 대동맥류가 뭔지부터 설명을 들어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가장 큰 혈관이 대동맥인데요. 아, 예. 대동맥의 한 부분이 탄력을 잃고 얇아지면서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동차 타이어처럼 터지면 치명적인 뇌출혈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환인데요. 자가 진단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떻게 같이 합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네, 손바닥을 이렇게 쭉 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반대쪽으로 최대한 쭉 밀어보면 네. 저는 손바닥 경계를 나가진 않는데요. 예. 전 넘어갑니다. 네. 제가 문제인 겁니까? 네,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손바닥 가장자리를 벗어난다고 해서 100%로 대동맥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미국 예일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관절이 늘어났다는 얘기고 이것은 대동맥류를 포함한 체내 결합 조직 질환의 징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대동맥류는 진단이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되신 분이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 가란 얘기잖아요, 지금. 예, 불안합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풍선 탄 강아지. 강아지가 뭐 풍선을 혼자 탔을 리는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준비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 풍선 다발을 묶은 강아지를 들고 있더니 곧바로 손을 놓습니다. 어머. 네, 강아지는 풍선과 함께 공중으로 두둥실 떠오르는데요. 인도의 한 유튜버가 조회수를 위해 자신의 반려견을 헬륨 풍선에 묶어 하늘로 날리는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와, 조회수 높이려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네요. 아니, 강아지가 아무래도 무서워할 텐데 그럼 동물 학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을 시작으로 비난이 쇄도했는데요. 인도의 동물복지 단체가 이 유튜버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급기야 이 유튜버를 체포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유튜버의 변명인데요. 실수는 인정하지만 나는 애완동물 애호가다라면서 다른 시청자들이 따라하질 않길 바란다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해명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1m 대물 산삼입니다. 야,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번 충북 제천시 가막산에서 발견된 산삼인데요. 길이가 1m, 무게는 240g인데 굵기와 길이, 색깔 등을 고려하면 100년은 좋게 넘은 산삼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이 산삼의 감정가는 1억 5천만 원인데요. 이달 중순에 경남 함양군 덕유산에서 발견된 100년 된 천종 산삼보다 약 6천만 원이나 비싼 셈입니다. 이 산삼을 발견한 신만이는 산삼을 발견한 순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산삼이 클로즈업돼 한눈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신봤다 이거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은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을, 경제보좌관은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발탁해 임기 마지막은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신임 국민소통수석으로 승진 발탁돼 돌아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민심수석이라는 각오로 청와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 당시 친화력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재기용됐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은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이, 경제보좌관은 남영숙 주 노르웨이 대사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1년 문재인 정부가 집중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선발에 중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함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단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기 말 당청 갈등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박수현 소통수석까지 전직 의원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국회와의 소통 강화에 신경 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5명의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자치발전 비서관은 이신남 현 제도개혁 비서관이, 제도개혁 비서관은 윤난실 경남도청 사회혁신 추진단장이 임명됐고, 일자리 기획 조정비서관은 서영훈 일자리 기획 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부 승진하는 등 5명의 비서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김모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검찰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인사 적체 문제가 있다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었으니까요. 이 얘기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때 반대했던 고검장들을 내보내려 한다고 읽혔고, 그래서인지 벌써 고위 간부들이 일괄사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의혹 178일 만에 하차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6개월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법무검찰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어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현직 검찰 고위 간부로는 처음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고검장들을 지검장 자리로 사실상 강등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탄력 인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의결되지 않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는 건 사실상 고검장들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최후 통첩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관이 고검장급은 이제 고검 차장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도 가능한 건가요? 인사 과정이니까 그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편 취재 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인보다는 고검장 승진 또는 다른 검사장급 자리로 수평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피해 펜을 찍어 집필했다며 자서전을 출간했죠. 선 주문으로만 벌써 15,000권이나 팔려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반응도 있지만 조 전 장관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기에 혹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인 겁니다. 게르긴 셈이죠.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출간을 앞둔 자서전 제목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장관으로 취임한 후 자녀 입시 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본인과 가족이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받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정식 출간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수사에 대해 사냥이 시작되었다며 수십 개의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며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힘든 시간에 감정이 되살아나 집필이 힘들었다며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간 심정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조 전 장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의 책임이 우리에게 남았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촛불시민 개혁사라고 지지글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진중권 전 교수는 가지가지 한다라며 비판했고
권경의 변호사도 국론 분열 확장을 꾀한다.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인해 물 건너 간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인 특혜란 논란에 법무부가 특정 국가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지만 쉽사리의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2대째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인, 고려인 등이 주 대상자라고 한 건데 어쨌든 특정 외국인이 특혜를 받는 건 맞으니까요. 벌써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30만 명을 넘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논란에 휩싸인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반 중국인은 개정안 대상자가 아니며 2대째 한국에서 나고 자랐거나 우리와 혈통을 함께하는 재외동포 등이 정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를 기초로 해서 그 나라 국민만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른바 외국인의 복지 혜택 먹튀 논란에 대해서도 국적과 함께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똑같이 부여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공청회에 찬성 측 패널만 참석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민의당 측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여론과 동시에 중국의 눈치 보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도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반대 여론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가끔 원치 않는데도 자극적인 게시물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SNS에 올라오는 이런 게시물들 시스템적으로 막고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처벌은 가능한 걸까요? 정태훈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보았습니다. SNS에는 반가운 소식들도 많지만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면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들도 쉽게 보입니다. 별도의 이용 제한이 없다 보니 누구나 이를 접하고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제한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SNS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살펴봤습니다. 세 군데 모두 AI 기술을 이용해 특징적인 부분을 이미지화시켜서 걸러낼 수 있도록 설정돼 있는데요. 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성적인 행위가 묘사되는 경우나 과도한 노출을 한 경우부터 유명인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거나 성적 콘텐츠를 영상으로 편집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AI만으로 판별이 어려운 콘텐츠들의 경우는 전문 팀에서 직접 걸러내기도 하는데 다만 모호한 콘텐츠는 삭제가 어렵습니다. 자칫 검열이라는 성격을 띠며 개인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극적 게시물을 올린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리는 성격이 강한 SNS의 특성상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SNS에 올라오는 자극적 게시물들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한 대답은 기준의 모호함은 있지만 관련 시스템이 있는 만큼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 확인 정태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보선에서 부동산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무산됐으니까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니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전체 부동산을 합쳐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물리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에 이미 택지화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며 수목과 경관을 건드리지 않고 집을 짓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서 종부세 당초 도입한 취지 목적에 맞게 상위 2%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다 합해서 과세하자는 뜻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서울 지역 아파트 보유자 가운데 24%가
종부세 대상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당 지도부가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한 사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자는 것이지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통해 불평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상승했다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를 중단하고 토지 임대와 장기 공공주택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물밑 대선 수업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년 사업가들을 만나 블록체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하지만 계속되는 윤 전 총장의 자명에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냐 이거죠.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반도체 연구소에 이어 찾은 곳은 청년 스타트업 업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블록체인과 코딩 분야 업체 대표 3명과 만나 2시간 동안 창업 생태계와 블록체인 등을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환경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는 인상이었었고요. 질문이 되게 많았던 시간이었고 공식 행보를 뒤로 미룬 채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대권 수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유력 대권 후보들은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포장지만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뭔가 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에서도 진짜 대통령 할 생각이 있으면 현장으로 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다음 달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본 후 공식 행보의 시점과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한반도 기후 변화의 습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를 받아서 수해 지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 지역일수록 수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 수해를 당하는 곳이 또 당한다는 말도 되겠죠. 벌써부터 걱정에 잠겨있는 접경 지역을 데이터엠 민경영, 강영호 두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184곳을 대상으로 지역 수해 지수를 계산했습니다. 각 지역의 수해 규모를 수치화한 지수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각 지역에서 나타난 수해 피해 합계를 구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 경제력, 방제 예산 규모와 비교한 뒤 표준 점수로 변환해 합산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지역 수해 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경기도 연천이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 예산 규모 등 모든 비교 항목에서 가장 높은 피해 규모를 보였는데요. 폭이 좁지만 유량이 많아 범람이 잦은 임진강과 한탄강을 끼고 있을 뿐더러 여름철 강수량도 840mm로 전국 평균보다 100mm 이상 높은데 산림이 우거지고 자연보호구역이나 군사구역이 많아 재개발 등 인프라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도 가평, 강원도 춘천 등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 지역들이 상위권에 다수 위치한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연이어 내리기도 했죠. 이번엔 또 얼마나 큰 수해가 벌어질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데이터엠이 만났습니다. 지난해 장마 당시 큰 수해를 입었던 경기도 연천의 한 마을입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복구 작업이 마무리돼 평온한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지난해 장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간당 80mm의 폭우로 집안 전체가 물에 잠겼던 김희순 할머니는 이제 빗소리만 들어도 불안합니다. 항상 긴장이 되죠. 몇 번씩 또 이렇게 문을 열어보고 잠을 잘 못 자죠. 여기는 아무래도 겨울이 바로 뒤에가 있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보니 수해가 발생하면 대피부터 쉽지 않습니다. 환자도 있고 나도 제대로 못 걷고 지금 또 불안해지는 거야.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아직도 복구가 진행 중인 연천의 또 다른 마을로 가봤습니다. 10년간 인근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펜션업을 하던 오승환 씨는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습니다. 제방도 없이 강변에 맞닿아 있던 펜션은 순간적인 폭우에 내부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군인 가족, 군인들 이제 면회, 외박 하는 게 많았지. 그걸로 다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뚝 끊기니까. 그러고 아주 폐업을 해버렸어. 생계 못 땅은 노가다 하는 거지 뭐. 민통선 내 저지대에 위치한 탓에 매년 수해에 시달리는 강원도 철원 이길리는 지난해에도 홍수로 약 100만 제곱미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 집안에 있는 가구가 물이 들어가면 다 뒤집어져. 이게 꽃장이 있는 게 없어. 그 수해 나고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그냥 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참다 못한 마을 주민들은 아예 고향을 등지고 집단 이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수 시설과 관련된 하천이라든지 농지 배수의 그 설계 기준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설계 기준의 그 상향 조정이 좀 필요하다. 현실로 다가온 한반도 기후변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이터엠이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했던 불임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영화 변호인은 모두가 기피하는 재판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인권 변호사의 일대기를 흥미롭게 담았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영화에서처럼 인권 변호사가 될 수는 없겠죠. 흉악범이라 해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재직 때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운용사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퇴임 후 엄청난 액수의 수임료를 받고 이 사건을 변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직권남용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요직 기용설이 꾸준히 나돌던 그가 피해자가 5천 명이 넘는 2조 원대 사기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건 지나친 전관예우라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노트에 이름이 쓰인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는 일본 영화 데스노트가 있죠. 정의당까지 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지만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으니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하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그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렇잖아도 용두삼이라는 비판을 받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는 제대로 매듭질 수 있을까요? 개혁이라는 한자의 고칠 개는 몸기와 칠복을 합친 글자로 자기 자신에게 몽둥이질한다는 뜻이고 혁자는 짐승을 매달아 놓고 손으로 껍데기를 홀라당 벗기는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개혁의 출발은 남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하던 이탈리아판 부패와의 전쟁, 깨끗한 손 운동이 있었습니다. 3천여 명의 고위 공무원, 의원, 기업인들이 조사를 받고 1,000여 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피에트로 검사는 국민적 영웅이 되죠. 이 땅에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검찰 총수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좀 더 깨끗한 손이 수술대를 잡는 건 어떨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데스노트였습니다. 일본 해상에서 한국과 일본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화물선의 4분의 1톤급인 한국 배는 무사했고 일본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선원 3명도 실종됐죠.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조류가 강한 지점이었습니다. 정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대형 화물선. 뱃머리가 움푹 파이고 기둥이 쓰러져 있습니다. 한국 흥하윤 소속의 울산 파이오니어호가 일본 프린스에온의 자동차 운반선 베코와 충돌한 후의 모습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8명과 미얀마인 선원 5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충돌 3시간 뒤에 침몰했고 선원 12명 가운데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일본 남부 이마바리시 앞바다인 구루시마 해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일본에서 조류가 강한 3곳 중 하나로 조류에 따라 항로를 달리해야 해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울산 파이오니어호는 중국에서 화학물질을 싣고 오사카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뱃머리가 백호의 왼쪽 측면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수색 작업부터 벌인 뒤 두 선박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요즘 트로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죠. 가장 많은 트로트 히트곡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수 태진아 씨가 데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그를 이동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유쾌한 웃음, 활기찬 삶으로 팬에게 항상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수 태진아가 어느덧 데뷔 50년을 맞았습니다. 국악이 어우러진 공술의 공수거를 전격 공개하고 기념 앨범까지 발매했습니다. 음반 활동을 앞둔 태진아 씨를 방송 최초로 만났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그 타이틀로 노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사를 제가 직접 썼어요. 쓰고 작곡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루한테. 그래서 이제 멜로디가 나오고 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를 만들면서 특별한 인물도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큰 도움도 줬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50년을 쭉 노래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발판도 됐다고 생각하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더욱더 마음도 아팠고. 50년 동안 태진아는 가요계 정상을 지켰습니다. 히트곡만 수십 곡, 받은 상만 하더라도 수백 개에 이릅니다. 벌써 내년이 70인데 50년 동안을 노래를 했다는 자체가 건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50년 앨범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또 팬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지금쯤 전국 투어로 바빴을 태진아는 팬들을 꼭 생각합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비대면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화면에 이렇게 막 박수 쳐주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참 팬들한테 감사하다. 가수 비, 제시, 강남, 젊은 감성으로 후배들과의 깜짝 협업을 선보일 때마다 신선한 충격을 준 태진아. 앞으로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후배들은 누굴까? 제가 항상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가 후배 중에 엑소 찬열이, 그다음에 빅뱅의 지드래곤. 둘이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진짜. 노란 손수건을 흔들며 손가락 V표를 흔들며 국민이 힘들 때마다 위안과 웃음을 줬던 태진아는 힘내라는 응원을 다시 건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가수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전 장르의 가수들, 대한민국 모든 가수들이 항상 사랑받을 수 있게끔 많은 응원을 해주세요. 열심히 달려온 지난 50년, 인생을 깨닫고 노래로 나누는 태진아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뉴스피플이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서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유쾌하게 도전장을 내민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오연지, 이매지 선수를 전남주 기자가 만났습니다.
쉴 새 없이 스텝을 밟고 주먹을 뻗으며 가상의 적과 상대합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고 땀이 비오듯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31살 오연지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올림픽 무대. 전국체전 11연패 기록의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메달이 수두룩하지만 올림픽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런던 때는 부상으로, 리우 땐 편파 판정으로 티켓을 따지 못했던 오연지는 마침내 도쿄행을 확정했지만 올림픽 연기로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올림픽 3번째 도전 중에 지금 나가게 된 거거든요. 다음에 기약이라는 거는 저도 모르는 거고 제가 준비한 걸 그냥 마음껏 펼쳐보는 그런 시합을 하고 싶어요. 오연지의 유일한 올림픽 동반자는 22살의 패더급 이매지. 첫 도전만에 바로 티켓을 거머쥔 이매지는 연기된 1년이 오연지와 경험을 쌓는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부담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끝나고 내려왔을 때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어요. 리우올림픽 노메달의 이번 대회 남자부 예선 통과 전무로 효자 종목의 명성을 잃은 한국 복싱. 2012년 여자 복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는 오연지 이매지의 주먹에서 희망을 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곳곳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비에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매우 요란했습니다. 밤에 또다시 경기 북부와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을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적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이 또다시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곳곳에서는 우산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영서를 따라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도 오후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밤부터 수도권과 충남을 따라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영남 지역을 따라서는 시간당 20mm의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렀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경기 북부를 따라서 또다시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따라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날아갈 물건 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낮 최고 기온 23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 수도권과 충남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